안녕하십니까. 식사들은 하고 오셨어요? 예, 너무 거의 갑자기 또 덥다가 그죠? 가을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오늘 그 국정원 2025년 시험 준비에 대한 전략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이고요. 어, 국방부 정보부대 정보분석관 출신입니다. 시드니 대학교를 졸업하고 해외에서 다양한 업무를 하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책도 내고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뭐 비즈니스 정보 전략, 국가정보학, 그 국정원 과목에 2006년부터 국가정보학이라는 그 과목이 처음으로 포함됐고 군무원에도 포함되고 뭐 국정원에서 직원들이 6급에서 5급으로 사무관 승진하려고 해도 국가정보학 시험을 쳤거든요. 한 2, 3년 전에 없어지긴 했는데 과거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쪽에 처음으로 책을 내고 대한민국 한 20년 동안 열심히 강의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뭐 여러 가지 국정원 합격 가이드북이라든지 뭐 직업이 인생을 결정한다, 산업보안학, 위대한 직장 찾기, 삼성문화 4.0, 삼성의 미래, 뭐 국정원 논술, 정보사회론, 드론학개론 한 110권 이상의 책을 썼습니다. 서점에 가서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거의 다 대부분 책이 나올 거고 뭐 강의도 국세청이라든지 경찰청, 삼성전자, SK 포스코 뭐 이런 데 대학들 뭐 다양한 데 많이 다니면서 학생들을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 대학을 다닐 때 80년대 뭐 좀 나이가 먹었습니다. 80년대 그때 비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혜택 받은 계층인데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산업이라든지 세상이 많이 바뀌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20년, 30년이라는 게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제가 살 때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뭐 몇 년 사이에 갑자기 특이한 기술들이 나오고 뭐 새로운 세상이 바뀌고 국가 간의 경쟁도 굉장히 치열해지고 뭐 제가 살던 한 30년 동안은 거의 전쟁도 없었는데 지금은 또 뭐 매일 온 전신에 전쟁이 일어나고 갑자기 코로나19 같은 이상한 전염병이 나와가지고 몇 년 동안 뭐 거의 사회생활 자체가 중단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난 한 100년에 일어날 일들이 한 10년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다이나믹하고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미래를 예측하기 쉽지 않은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은 기관들 다니면서 미래에 대해서 뭐 미래학자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저를 강의를 좀 많이 다니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어, 그다음에 뭐 각종 정보 전략 정보 뭐 ERP라든지 SCM, CRM 뭐 이렇게 하는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 시스템 기업들에 도입하는 대부분의 컨설팅을 했었고요. 뭐 일본에서도 도시바라든지 소프트뱅크라든지 도요다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을 가서 컨설팅 했었는데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이때 컨설팅 할 때는 소프트뱅크는 조그만 회사였어요. 정말 조그만 회사였는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커진 그런 회사고요. 많은 신문이라든지 잡지, 뭐 방송 뭐 이런 데도 많이 출연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국정원 직원들도 대부분 제가 한 30한 3, 4년, 30한 5년 정도 퇴직한 분들을 많이 만나고 하는데 거의 뭐 대부분 퇴직해서 아파트 경비하시거나 뭐 등산 다니다 인생 대부분 끝나고 죽었거든요. 뭐 국정원 차장하고 나오고 원장하고 나와도 사회활동 대부분 잘 못하고 또 비밀 업무를 수행하고 사회하고 조금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사회 연고도 없고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동창하고 연결도 끊어지고 친인척하고 연결도 끊어지고 뭐 이렇게 살다가 자기들끼리 좀 모여서 퇴직자들끼리 모여서 술 먹고 등산 다니고 뭐 이렇게 살다가 대부분 죽었어요. 제가 이리 보니까 한 30, 한 5년 정도 제가 이런 업계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뭐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정보 전문가로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거죠. 한 지난 20년 동안 많은 책도 쓰고 강연도 다니고 많은 뭐 일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국정원 들어가셔가지고 30년 후에 퇴직했을 때 좀 다른 커리어 패스를 그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공무원 생활하고 나와서 가는 미래라는 게 거의 뻔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인생이. 그죠? 60살을 그만두고 나와도 100살까지 살아야 되니까 한 40년을 굉장히 활발하게 살아야 되는데 대부분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어요. 제 주위에도 똑같습니다. 제 또래들도 지금 돌아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저만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는데 좀 다른 세상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제가 한 20년 동안 이런 강의를 계속 많이 했는데 20년 동안 퇴직한 국정원 직원들도 그렇고 대부분 공무원들이 다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다 연금 받고 살다가 만 원 들고 등산 좀 다니다가 좀 골프 좀 치다가 뭐 대부분 죽었어요. 참 안타깝죠.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시지 말라고 제가 또 얘기합니다. 20년, 30년 후에 제가 안 죽으면은 여러분 또 만날 수 있어요. 만나가지고 아니 30년 전에 얘기했는데 당신은 왜 퇴직 준비도 안 하고 살았느냐, 제가 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제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한 60년은 제가 더 살 것 같은데 130살까지만 살면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재미나게 제가 강의도 하면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더 글로벌하게 다이나믹하게 살고 또 인생을 60년이 아니라 100년의 인생 설계를 하면서 커리어 패스를 그리고 자기 개발하고 노력도 좀 끊임없이 하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들을 좀 하고 제가 이런 내용들은 좀 알려드렸고요. 이 인트로덕션이 좀 길었고요.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은 국정원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조직인가? 그리고 국정원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어떤 준비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은 정보기관은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국정원이 본부가 어디 있는지 거의 다 대부분 알고 계시죠, 그죠? 비밀도 아닙니다. 그저 이렇게 선인능이라고 그 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사진도 나오고 가끔씩 TV에도 나오고 이러는데 옛날에는 어디 있는지조차 몰랐거든요. 안기부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경찰관들 물어봐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안기부 본부가 어디 있었는지 아는 사람 거의 없는 거죠. 옛날 중앙정보부가 어디 있었는지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많이 좀 공개됐어요. DJ 정부 들어오고 나서 98년 이후로 좀 약간 오픈돼 있고 사람을 채용하는 것도 상당히 오픈돼 있고, 옛날에는 비밀리에 채용했거든요, 사람도. 그런데 지금은 이런 부분이 많이 오픈돼 있는 그런 것들인데, 일단 하는 일은 정보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나라 간첩이 몇 명이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은 북한에서 내려와서 우리나라에 어떤 적대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정보들도 수집하고, 또 해외에 나가서 여러 가지 군사 정보라든지 아니면 정치 정보, 산업 정보, 요즘 반도체라든지 AI라든지 셀프 드라이빙 카,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데 대한 산업 정보들 수집하는 것들이 정보 활동입니다.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업무의 60%에서 한 7, 80% 정도가 정보 활동에 거의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방첩 활동이라고 그럽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방어하고 이런 걸 방첩 활동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비밀 공작 활동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영화에 나오는 것 똑같습니다. 외국에 가서 과거 우리 중앙정보부장이 있던 김행욱이라고 있었는데, 파리에서 실종된 사람도 미국에 가서 우리나라에 대한 적대적 행위하고 어떤 그런 행위를 하니까 납치해서 죽여버린 거죠. 죽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이 비밀 공작입니다. 납치, 구출, 옛날에 아프가니스탄의 샘물교회 피납된 교회 사람들 구출하는 이런 거 구출 공작, 이런 것들이 비밀 공작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나라가 크고 국가 예산이 많아서 해외에 나가서 엄청난 규모의 비밀 공작을 수행할 만한 역량이 안 돼요. 깨놓고 얘기해서 역량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구멍가게죠. 제가 봤을 때는 구멍가게입니다. CIA나 이런 데 비하면 구멍가게인데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방첩 활동이 30%라면 비밀 공작은 10% 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갖고 있고요. 원장이 있고요. 원장이 있고 1차장, 2차장, 3차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차장은 해외 정보를 담당하는 거죠. 해외를 담당하는 거고, 2차장은 북한, 3차장은 과학, 사이버.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보이스 피싱도 그렇고 뭐 가끔씩 해킹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면은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게 과학 사이버 쪽입니다. 그다음에 기조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빅4라고 얘기하는데 기조실장은 여러분들 채용하는 과정 속에서 얘기하는 사람들 나와서 안내도 하고 예산도 짜고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체력 검정 가시면은 체크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기조실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미국은 기능 중심적인데 반해 한국은 목표 중심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외, 북한, 과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해외 밑에 예를 들어서 수집국이라는 게 있고 뭐 정보 분석국이 있는데 미국 CIA는 수집 부서가 있고 요 밑에 해외와 북한 뭐 예를 들면 과학 기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분석 밑에 또 따로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국가도 작고 어떻게 보면은 타겟도 작고 또 직원 숫자도 작다 보니까 이런 목표 중심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CIA 같은 경우에는 직원도 많고 비공식 직원까지 합하면 한 10만 명이 되거든요. 우리나라 5개 사단 정도의 엄청난 직원들을 갖고 있는데 NSA는 한 30만, DHS는 한 50만 명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우리하고는 게임도 안 되는 건데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업무를 뭐 해외 정보 하시는 분들은 해외 여기 파트 가서 근무하실 거고 북한 정보하고 뭐 이런 하시는 뭐 수대 방첩 뭐 이런 쪽은 이쪽에 가서 근무하시고 그다음에 ICT 통신 뭐 전산 하시는 분은 여기 가서 근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션과 비전입니다. 국가 안전 보장을 하는 거죠. 사실상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은 있지만은 뭐 과거 우리 군사 정부 시절에 고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뭐 제가 봤을 때는 가보다 공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 이 정도 단기간에 성장하고 우리가 큰 걱정 없이 뭐 여러 가지 사실 대한민국만큼 안전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정말 안전한 나라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은 훨씬 공이 더 많은 조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가 안전 보장을 하는 뭐 이런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뭐 국가와 국민 앞에 자랑스러운 초일류 정보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애국심, 탁월함, 책임, 헌신, 자부심, 창의적 신뢰 이런 것들이 핵심 가치다. 왜 이걸 얘기하겠습니까? 면접 때 묻는다는 얘기죠. 할 일이 없어서 열심히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조직이든 똑같습니다. 우리의 미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하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 뽑는 거거든요. 똑똑한 사람 뽑는 거 아니에요. 우리 조직에 맞는 사람 뽑는 거거든요. 삼성도 똑같고 현대도 똑같고 LG도 똑같습니다. 자기 조직에 가장 적합하게 빨리 흡수돼서 융화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뽑는 거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진짜 소수 한두 사람만 뽑는 거고 진짜 똑똑한 사람은 나머지 대다수의 직원들은 조직에 가장 융화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와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고민들 하셔야 되고요. 인재상입니다. 명확하게 인재상이 뭐 어떻다 저렇다 이런 얘기들은 잘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뭐 이런 바닥에서 한 30년 이상 여러 가지 업무도 수행하고 일도 하고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국정원에서 얘기하는 인재상들이 애국심과 헌신, 뭐 책임감과 전문지식, 정보감각, 보안의식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걸 측정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사실상 애국심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있다고 그러죠. 안 그러면 매국노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스스로를요. 애국심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국심 있습니까? 애국심 있어요. 헌신할 수 있어요? 당연히 헌신한다 그러죠. 뭐 합격만 시켜주면은 야간 근무도 주말 근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얘기 합격하고 나면 물론 달라지겠지만은 당연히 그 얘기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물론 뭐 면접관들이 이거는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정보기관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다루면서 삽니다. 평생을.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얼굴을 보거나 태도를 보거나 목소리를 듣거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심리 상태라든지 어떤 그 사람이 어떤 뭐라고 그럽니까 저 마음의 밑바닥에 있는 기본적인 어떤 욕망이라는 생각들을 거의 대부분 읽습니다. 뭐 경찰 이런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눈빛이 흔들리면 거짓말한다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뭐 애국심이 있습니다. 저는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말도 나와서 일할 수 있습니다. 야, 개구라 치지 마. 뭐 이런 정도는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속이려고 속일 수 없어요. 속이려고 생각할 필요 없는 거죠. 진짜 내 마음속에 내가 마인드 컨트롤 계속해서 스스로 내가 이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이 얼굴에 나타나고 목소리에 나타나고 답변 내용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야만이 면접을 통과한다는 거죠. 그냥 해서 내가 뭐 생각나는 대로 외운 거 열심히 녹음기 들어갖고 절대 통과 못합니다. 제가 20년을 가르쳤습니다. 국정원 준비하는 사람들, 뭐 경력자들도 20년을 가르쳤는데 그런 사람들은 거의 통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내 분야에서 전문 지식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내 분야가 내가 지원한 직무에서 책임감이라는 게 뭘까? 그런 부분을 스스로 좀 정돈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돈해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보 감각과 보안 의식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있고 뭐 지식인의 소양, 자신감 뭐 이런 부분을 갖고 있는 사람 뽑겠다. 지금까지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 거고 뭐 제가 봤을 때는 일부는 그렇고 일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 모든 직원들을 이런 사람 다 뽑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뭐 밥 벌어먹기 살기 어려워서 국정원 가는 건 아닐 거잖아요. 월급 몇 푼 안 돼요. 즐거. 차라리 대기업 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똑똑히 그 정도 보통 국정원 가는 직원들 수준이면 제가 봤을 때 대기업 다 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월급이 거의 뭐 한 2배 가까이 차이 나죠. 연봉이 한 2배 가까이 차이 나는데 이런데 왜 가려고 그러는가 뭐 이런 생각에 대해서 그 의문에 대한 답변도 내줘야 되는 거죠. 의문에 아니 당신 말이야 SK텔레콤 삼성전자 가면 연봉 5천씩 받는데 왜 우리 3천 몇백 받는 이 국정원에 왔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선택의 기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양한 전행 방법입니다. 공부 잘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우리 조직에서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직무에 내가 지원한 직무에 적합한 사람이다. 그런 특성들을 갖고 그 능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양한 전행 방법입니다. 스펙 뭐 지난 문재인 정부입니까? 뭐 블라인드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사실 그런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솔직하게 어차피 어느 단계 마지막엔 다 걸려요. 어느 단계는 걸려요. 그래서 일정 부분 대학, 학과, 학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대학이 약간 좀 중위권 이하다. 그러면 좀 학점 좀 열심히 좀 더 받으셔야 되고 안 그러면 또 뭐 또 그런 부분 또 다른 학점이 좀 나쁘다 이러면은 뭐 토익이라든지 토익 점수가 좀 높다든지 스피킹을 좀 한다든지 제2 외국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완을 해야 됩니다. 나는 뭐 공부를 너무 잘했지만은 내가 어떤 낮은 대학을 가고 싶어서 갔다 이런 걸 설명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잘 안 되거든요.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국정원에 들어올 수 있는 최고의 어떤 그 정도 기본 이상은 갖춘 사람이다.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거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어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논술 등 글쓰기, 그 다음에 뭐 신원조사. 신원조사는 사실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신원조사에 떨어진다, 된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일단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모르는, 내 부모님도 모르는, 내 할아버지도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뭐 아버지가 사업하시다가 부도 내갖고 뭐 어떻게 교도소 몇 년 있었다 뭐 그건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 공안 사건에 관련된 정치적인 뭐 이런 것들 간첩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게 6.25 전쟁도 우리가 있었고요. 뭐 예를 들어 뭐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여순 반란 사건도 있었고 제주 4.3 사태도 있었고 뭐 4.3 사건이라고 얘기하지만은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또 옛날에 할아버지들 중에 혹시 그 일본에 징용 가셨다가 일본에서 한국에 귀환하지 않고 일본에서 있는 제일 조총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분들 중에 일부는 또 60년대 북한으로 많이 갔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게 연루가 됐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이라든지 뭐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어떤 뭐 성취감이나 사회적 책임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실상은 들어가는 순간 본인의 본명을 이름을 못 씁니다. 본인이
국정원 다닌다는 건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가족들한테도 얘기할 수 없고 본인의 이름은 사회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생활을 국장 달 때까지 해야 됩니다. 국장급부터는 일단은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내가 이제 내 이름을 가지고 명함도 갖고 물론 회사 이름 국정원이라 치지는 않지만은 명함도 쓸 수가 있고 친구들도 만날 수 있어. 고등학교 친구도 만나고 대학 친구들 만날 수 있습니다. 국장을 달기 전까지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본인 이름도 쓸 수도 없고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래 되면은 국장 달 수 있는 확률이라는 게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10%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국장이 2급 아닙니까? 그죠? 2급 달기 전까지는 모든 게 내가 비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회와 동떨어져서 뭐 그런 걸 내가 견뎌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자신의 능력.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부분이 약간 정보기관이라는 게 외향적인 사람한테 아주 좋습니다. 사람 만나기 좋아하고 대화하기 좋아하고 뭐 이런 사람들 업무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 뭐 정보 수집이라는 게 사람 만나는 거거든요. 사람 만나서 얘기 나누고 하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술 한잔 사주고 뭐 이렇게 하면 밥 먹고 같이 골프 치고 여행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얘기들하고 업무 얘기하다 보면 거기에서 중요한 그 비밀 한두 마디 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보고서 쓰고 그게 국가 정책 결정에 활용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해야 돼요. 나 사람 만나는 거 싫고 혼자서 막 구석에서 혼자 책 보는 거 좋아한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맞지 않는 직업이죠. 그래서 내향적인가 외향적인가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기의 장점이나 단점 이런 것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기 개발 뭐 이런 것들 사실상 공무원들이 뭐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서 들어가지만은 하는 일은 거의 대부분 30년 동안에 루틴하게 반복적이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죄송하지만 우리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 시험 합격해 7급 공무원 됐다. 동사무소 가서 근무하면 기껏 하는 게 뭐예요? 주민등록 등초본 떼고 사회보장 수급자 왔는지 적절한지 안 왔는지 그다음에 그 사람 상담하고 SMS 보내주고 이렇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30년 동안요. 그건 초등학교 나와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깨놓고 얘기해서 그죠? 유치원만 나와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의 공무원 생활하면 30년 동안 자기가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뭐 중앙부처 공무원도 똑같습니다. 사실상은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죠. 아파트 경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학 교수들도 마찬가지고 21~22살짜리 애들 데리고 강의 몇 분 하고 제가 박사학위 때 배운 거 그 열심히 30년 동안 울고 먹다가 퇴직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대학 교수들조차도. 근데 공무원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개발 같은 거 이런 것들 해외 정보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뭐 아프리카라든지 뭐 이런데 남미 같은 중남미 같은데 그런 나라 가고 한 20년 잘 붙어 있다가 거기서 옷 벗고 거기서 현지에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것들이 괜찮은 거죠. 현지에서 잘 구축하고 현지어 열심히 배우고 미국만 열심히 가려고 가지 말고 유럽만 가지 말고 남들 아무도 안 가는 데 가가지고 뭐 그런 데서 현지 잘 구축하고 언어 잘하고 하시면은 뭐 대한민국의 대통령보다 더 하나도 부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례들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지식과 경험 축적, 인생 이막. 문제는 그게요. 제가 옛날에 제가 이렇게 35년 전에 뭐 3, 4년 전에 이렇게 뭐 보면은 60 넘은 사람들 더 물었어요. 공무원들. 60 넘으면 선생들은 한 65세 정도 죽는데 대부분의 공무원들 59세에서 61세, 2세 되면 다 죽어요. 그래서 연금 타는 사람이 없어요. 일시불로 다 받아요. 죽으면은 부인 가족들한테 50%밖에 안 주거든요. 연금이라는 게요. 그래서 일시불로 받는 게 유리한 거예요. 왜? 금방 죽으니까. 근데 지금 이거 제가 아는 영감들 93살 4살 되는 영감들 많아요. 같이 옛날에 근무했던 직원들 93살 4살 되는데 영감들 아직 안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팔팔해요. 이러다가 100살 넘겠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얼마나 60살 해가지고 지금 34년 동안 기껏해야 조직에서 30년에서 33년 근무했는데 34년 동안 안 죽고 살아 있는 거예요. 죽을 줄 알고 그냥 연금술 써가지고 받아가고 10,000원씩 들고 다니면 매일 10,000원씩 들고 나와서 담배 한 갑 사고 그 다음에 순댓국 한 그릇 먹고 그냥 살살 돌아다니면 죽을 날만 기다렸는데 34년을 살은 거예요. 참 황당한데 어쨌든 인생 이막이라는 것을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효율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정원이 도움될까 이런 걸 가지고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살아온 인생이 자랑스럽고
결국은 똑같아요. 나이 들어서 우리는 나이 들수록 행복해야 되고 자기 만족을 가져야 되거든요. 20대는 뭐 찢어진 청바지 입고 돌아다니도 되고 밥 한 끼 굶어도 안 죽어요. 새끼 굶어도 안 죽고 건강에 큰 지장 없어요. 60, 70대에서 한 끼 굶으면 죽어요. 그때 나이 들수록 행복해야 되고 나이 들수록 좀 더 부유하고 여유로워야 되거든요. 사람 인생이라는 게 죽을 때 제일 행복해야 되거든요. 마지막에 그때 그 감을 갖고 죽는 거거든요. 20대 30대를 감을 갖고 죽는 게 아니거든요. 어찌됐건 뭐 살아온 인생이 자랑스럽고 지식과 경험이 도움이 돼야 되고요. 직장이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밥 먹고 사는 데가 아니라 자기 만족의 장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일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새벽 3시 돼서 잠이 깨가지고 회사 가고 싶어서 미쳐버리는 거예요. 왜 해가 안 뜨는지. 저녁에 퇴근하려고 그러는데 퇴근이 하는데 너무 아쉬워요.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12시 1시까지 일하고 싶어서 미쳐서 퇴근을 안 해는. 주말에도 왜 집에서 있으면 보다 사무실 나가고 싶어가지고. 사실 그렇게 미쳐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자기 일에 미쳐야 되거든요. 사실은 누구든지 그래야 프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자기 일에 미치고 즐겁지 않으면 미칠 수가 없는 거죠. 아씨 월급 주니까 더러워서 뭐 어쩔 수 없이 다닌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 답이 없어요 인생에.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 세대는 직장을 못 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 그런 세대는 아니에요. 우리 때는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런 생활 해보지도 않았고 부모들이 그렇게 안 키웠기 때문에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찾으세요. 그리고 내가 이 직장을 선택한다면 목숨을 걸고 하루하루가 즐거워서 잠이 안 올 정도로 가슴이 뛰고 아침에 새벽에 눈이 뜨고 밤에도 잠이 안 오고 일하면서 그런 걸 느껴야 돼요. 저는 느껴요. 정말 그때는 자다가 죽어도 후회하지 않겠다는 생각. 지금도 똑같습니다. 저는 지금 자다가 오늘 저녁에 죽어도 절대 후회하지 않는 하루하루 마지막 인생이라고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가지는 게 좋습니다. 자기 만족이 장이 돼야 됩니다. 업무가 만족스럽고 뭔가 소셜 밸류입니다. 사회적 가치의 창출에 도움이 돼야 됩니다. 자기 인성이 깨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회에 피해를 주는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일하는 직업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이 국정원 업무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들고 내 스스로 자기 체면을 걸어서 여기에서 일에 적합한 인재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제가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입니다. 서류 전형입니다. 제가 2006년도에 처음에 국정원 공개 채용을 대대적으로 하면서 뭐 이런 부분을 제가 학생들 상담도 해주고 했을 2006년부터 했는데 그때는 1년에 국정원 지원하는 학생이 제가 생각했을 때 한 1,500명 정도 뭐 1,700명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올해 몇 명 지원한 줄 아십니까?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올해 10,000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10,000명 정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죠. 그 얘기는 뭐냐? 서류 전형이 빡세졌다는 얘기입니다. 서류 전형이 제가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토익 한 뭐 750점, 800점 되면 서류 다 통과했어요. 한 2년, 3년 전부터 800점으로 올라가고 지금은 또 뭐 850점으로 올라가요. 왜? 성격 좋은 사람이 많이 하니까요. 서류 전형 만 명이 지원하면 1만 명이 지원하면 시험 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강의 시험장 빌려야 되고 감독관 보내야 되고 다 돈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뭐 올해는 한 5,000명을 갖다 시험 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한 2,000명 내외 정도가 시험 치는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 추측일 뿐입니다. 한 2,000명 정도, 그러니까 10,000명 중에 2,000명 안에 들어가야 일단 시험장이라도 한번 가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류 전형입니다. 좀 빡세졌다는 얘기죠. 토익도 좀 시험 칠 수 있고 성적 올릴 수 있으면 좀 많이 올려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850점, 900점, 뭐 조금 약간 해외 정보 하시는 분들은 900점, 30점 넘는 게 유리하고 뭐 또 다른 직렬들도 한 800점은 넘는 게 유리합니다. 750점, 700점 갖고 버티면은 뭐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자기소개서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서류 전형을 하고 그 다음에 필기입니다. 논술과 NIAT인데 내년에는 7월 12일에 시험 칠 것 같습니다. 거의 뭐 매년 딱 루틴이 그렇습니다. 서류는 4월 달에 접수하고 필기 시험 치는데
논술과 NIT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국정원 시험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대학, 어떤 학과를 나와도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일반 논술이라 그러죠. 옛날에 한국사 논술 해갖고 한국사라 이런 거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유리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대나 이런 건 불리했는데 지금은 일반 논술을 칩니다. 문제는 굉장히 평이합니다. 뭐 이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남북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정도로 아주 평이합니다. 물론 뭐 답변은 다양해지겠지만은 어쨌든 필기 시험 2단계를 치시는 거고요. NIT는 처음 들어보셨을 그 학생들 있을 것 같은데 뭐 7급 공무원이나 이런 데서 PSET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PSET. PSET이라는 그 과목하고 유사하면서 정보 소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보 소양, 국가정보학이라든지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지식들을 묻는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뭐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 시험 다른 거 좀 준비해 보셨거나 했으면은 PSET 부분은 많이 익숙해져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은 그대로 그 지식들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필기시험 합격하시면은 간단하게 체력합니다. 체력도 전에는 제가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보면서 그 체력이 떨어지는 학생을 작년에 처음 봤어요. 사실은 그 전에는 거의 뭐 가서 뭐 발굽혀기 뭐 몇 개 하고 뭐 이렇게 해도 다 떨어진 경우가 없었어요. 갑자기 뭐 다리가 부러지 갖고 아예 그냥 이 체력 장애 가지도 못하거나 이러면 떨어졌었는데 작년에는 엄청 떨어뜨렸어요. 엄청 떨어뜨리다가 올해는 또 별로 안 떨어뜨렸어요. 기초적인 체력만 있으면 뭐 거기 헬스장 가고 어마어마하게 터미네이터를 될 정도로 그런 거 뭐 특전사 갈 정도로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평상시 조금씩 조깅도 좀 하고 열심히 운동해서 약간 비만 정도 아니고 뭐 그 정도 체력만 관리하시면 제가 봤을 때 국정원 체력은 떨어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합격하고 나서 체력 알아서 다 만들어 줍니다. 뭐 그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올해도 별로 뭐 신경 안 썼는데 뭐 체력은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면접입니다. 면접은 좀 빡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저도 뭐 대기업, 공기업 뭐 면접관으로 제가 참여도 해봤고 나이가 먹으니까 불러줘요. 면접관도 제가 참여도 해보고 뭐 면접도 많이 가르쳐보고 뭐 이래 했었는데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국정원 면접이 제일 어렵습니다. 좀 빡시다는 거죠. 제가 얘기 드렸죠. 눈빛 하나, 태도 하나 이런 것들의 변화에 따라 사람의 심리를 볼 정도로 그런 걸 파악하면서 평생을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빡시게 한다는 거죠. 내가 뭐 거짓말 탐지기도 하고 거짓말 탐지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어쨌든 면접은 좀 빡신 편입니다. 그렇다 해서 뭐 완전히 너무 어려울 정도, 극복 못할 정도로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좀 약간의 패턴이 있으니까 그 패턴에 따라서 열심히 준비하시면은 뭐 통과는 할 수가 있습니다. 1차 면접과 2차 면접 두 번 합니다. 1차는 직무 면접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뭐 직무에 대해서 본인이 지원한 직렬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지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황 판단 같은 뭐 이런 부분들이 1차 면접이고 2차 면접은 인성 면접입니다. 전에는 1차, 2차 면접을 합산해 갖고 플러스 해 가지고 합격 여부를 결정했는데 지금은 1차에서 떨어지면 끝입니다. 1차에서 떨어지면 2차 면접도 못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2차 면접까지 합격하시면 그때는 이제 뭐 신체 검사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혹시 몸에 문신이 있거나 이건 안 됩니다. 뭐 5cm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문신 있으면 빨리 지우셔야 되고요. 문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문신은 안 되고 그 없으면은 고혈압 아주 좀 그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이런 것들은 걸립니다. 고혈압 있으면 좀 관리하셔야 되고 별로 여기는 없을 것 같은데 뭐 신체 검사도 그렇게 빡시지는 않습니다. 고혈압, 당뇨, 문신 뭐 이런 게 아주 특정하게 걸리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그것만 없으면은 신체 검사 간격. 그다음에는 이제 신원조회입니다. 직접 채용관들이 만나서 계속 기본적인 인터뷰도 하고 이 사람들이 본인들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유치원 뭐 그런데 선생들도 만날 수도 있고 뭐 다 조사합니다.
다 조사합니다. 본인도 기억하지 못한데 유치원 때 옆 친구를 의자로 찍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뭐 그런 것들이 그게 또 뭐 의자로 찍었다 해서 뭐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정도로 그 살아온 인생의 모든 것을 뭐 할아버지가 어디 뭐 어디 제주도 어디 마을에서 살았는데 뭐 아주 인자해서 동네 사람 존경을 받았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매일 저녁마다 술 먹고 감귤 농장 다니면서 집집마다 불 지르고 돌아다닐 수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런 것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돈의 팔촌, 모계까지, 모계 부계 다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놀랍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자세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본인들이 살아온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도 만날 수도 있고요, 대학교 지도 교수도 만날 수 있고 다 만납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마지막까지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뭐 한 3개월 걸려서 내년 2월에 합격자, 1월 넘게 합격자 발표하는 사람이 제법 있고요. 보통 통상적으로는 12월 초 중순에 거의 발표를 끝나는데 어떤 데는 좀 늦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조회 끝나면 들어가서 일단 뭐 교육을 받는 거죠. 교육을 받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참, 뭐 제가 이렇게 FBI하고 CIA 애들도 만나 보니까 거기도 한 1년 동안 하더라고요. 1년 동안. 우리는 한 6개월 정도 하는데 거기도 애들이 1년을 해요. 1년을요. 미쳐버리는 거죠. 1년을 기다리는 거죠. 그 애들은 뭐 실제 또 필드 테스트까지 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안 해요. 애들은 필드 테스트까지 하는데. 대학입니다. 대학.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이나 중위권 대학 출신들이 가장 많은 것 같고요. 중위권이면 좀 학과가 조금 약간 연관성 있는 학과 뭐 이런 쪽이 많은 것 같고요. 지방 해외 대학 출신도 요즘 많은 것 같고, 지방 소재 국립대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뭐 해외 대학 나온 그런 사례들은 제가 이리 보면은 그렇습니다. 뭐 저도 해외 대학에서 졸업했지만은 약간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들으면 알 수 있는 대학들이면 좀 유리합니다. 가끔씩 보면 학생들이 그 일본에서는 진짜 유명한 대학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일본에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한번 들어본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별로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 대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학인데 이러는데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학은 5개, 6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유리하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학점은 뭐 3.0 이하 뭐 이러면 조금 사실은 좀 문제가 있죠. 요즘 얼마 학교 학점이 어느 정도 짠지는 잘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한 3.5에서 4.2, 4.5 만점이라면 4.0 요쪽 수준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냥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학교 생활에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공부를 했다면은 3.5에서 8 정도는 받을 수 있거든요. 대충 술 먹고 수업 안 들어가고 뭐 이렇게 과제물 안 내면은 뭐 그 이하로 떨어지겠지만 최소한의 노력을 했다면은 한 3.5에서 3.8 정도는 받을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뭐 그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좀 괜찮다고 보고요. 자격증입니다. 정보 처리 기사. 뭐 물론 뭐 이런 문과된도 정보 처리 기사, 공대면 산업 기사, 한자 자격증, 한국사 뭐 이런 거는 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무도 자격증. 일단 태권도 2단, 금도 2단, 유도 2단, 합기도 2단 다 소용없습니다. 무조건 한계가 3단이 넘어야 되면 한계가 3단. 한계가 3단이 넘으면, 지금 2단이 있는 사람들은 빨리 좀 신청해서 3단 따는 게 좋습니다. 뭐 무도 자격증 없다 해가지고 꼭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들어가서 또 열심히 빡시게 훈련하면 그 정도는 단정 정도는 딸 수 있어요.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무도 자격증은 옛날에는 좀 약간 봤는데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익 성적이 직렬별로 일정하게 뭐 800점부터 아마 950점 정도까지 가져가는 게 좀 유리할 것 같고요. 스피킹도 하나의 자격증을 인정해주고 석사학위도 자격증을 인정해줍니다. 석사학위 갖고 있는 사람도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기타 외국어. 이것도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습니다. 토익 750점인데 중국어 뭐 중국 자격증도 일본어 자격증입니다. 별 의미 없습니다. 별 의미 없습니다. 이거 뭐 중국어 뭐 HSK 뭐 일본어 뭐 이런 거 땄다 해서 뭐 그게 어마어마한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해외에서 좀 살아보고 이래 한 사람들이 어학이라는 게 성적 이런 이 시험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별 의미가 없고요. 차라리 저는 그렇게 합니다. 이 노력에 토익 950점 올리는데 집중해라.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잡다구니하진 않는데 어쨌든 다른 이상한 언어들 많이 배우려고 자격증 따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입니다. 자기소개서도 뭐 일정 부분 일단은 약간의 스킬들이 좀 필요합니다. 스킬들이 그냥 뭐 내가 열심히 솔직하게 쓰면은 뭐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약간의 스킬이 좀 필요합니다.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장교나 사백, 미필 아무 관계 없습니다. 뭐 여성이라 해서 군대 갔다 해서 뭐 유리하다 이런 거 없습니다. 뭐 내가 사회복무요원 해서 불리한 거 없습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아무 뭐 백력 기피자만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뭐 의가사 제대를 했다. 뭐 당연히 상관없습니다. 뭐 다쳐가지고 군대 생활을 더 이상 유지 못해서 왔는데 내가 이미 치료해갖고 그거 다 나았다. 뭐 상관없습니다. 크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대학원, 석사학위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유리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최근 한 4, 5년 전부터는 대학교 3, 4학년들보다는 그 약간 졸업해서 2, 3년 되고 약간 다른 직장 다니고 이런 학생들이 합격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일정 부분은 약간 뭐라고 그럽니까? 좀 경력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NIAT입니다. 뭐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수리 추리, 뭐 인지 지각, 논리 게임, 상황 판단, 뭐 이런 것들이 주로 피셋에 지금 많이 공부하셨던 그런 내용들인 것 같고요. 피셋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약간 좀 여기만의 특성이 조금 있지만은 피셋에서 아주 성적이 좋거나 잘했던 사람들은 적응하는데 굉장히 빠릅니다. 뭐 그렇고 정보 역량은 국가정보학하고 약간의 시사상식이 한 30문항이 나오고요. 직무 마인드는 적성검사입니다. 합격 여부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상한 이거는 나중에 면접하거나 이랬을 때 이거는 그 자기들이 활용하는 그런 자료들이고요. 일단은 기출 문제를 입수해서 반복 학습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기출 문제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험 친 학생들이 나와서 이런 유형이 나왔는데 학교 뭐 배운 책에 있는 문제하고 이런 부분이 유사했습니다. 이러면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계속 한 20년 동안 그런 자료들을 모아 가지고 계속 업그레이드 해하면서 가르칠 줄 뿐이지 100% 기출 문제랑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자체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기출 문제는 없고요. 국가정보학과 논술학도 논술도 뭐 일정 부분 뭐 논술은 딱 지문이 뻔하니까 뭐 금방 알 수 있고 국가정보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제가 처음으로 국가정보학 책을 냈고 20년 동안 뭐 제 책이 거의 국정원 내부에서도 다 바이블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제 책을 거의 벗어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NIAT 기본편, 응용편, 심화편 이런 책을 3권을 가지고 3개월, 9개월 동안 아주 심화해서 열심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100% 동일한 문제는 아니지만은 아주 유사한 문제고 약간 다른 문제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기본기를 탄탄하게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논술입니다. 논술이라는 게 지금 제가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보면은 저는 우리나라 논술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논술을 보면은 이런 A와 B를 비교해서 B의 관점에서 A를 비판하시오.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우리나라 논술이 많이 나오면은 사람들이 A와 B의 내용을 요약해서 본론 1. 그 다음에 비교해서 비판하는 게 본론 2, 자기 주장 본론 3, 뭐 이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우리나라 논술하고 대입 논술은 이렇게 가르치고 대부분 대학에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런 방식은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그래서 논술이라는 것은 논정이거든요. 주장과 이유고, 주장이라는 건 자기 주장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누가 이런 얘기했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 네 생각은 어떤 거죠? 통일해야 돼? 통일이 필요해? 통일 안 했으면 좋겠어. 왜 통일을 안 해야 돼? 왜 통일을 안 해야 돼? 그 이유 3가지가 본론 1, 본론 2, 본론 3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외국인들을 우리가 이민을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이지 않아야 된다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고, 받아들이는 이유, 그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나라 이민 정책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 이런 정책은 이런 건 장점이 있고, 다른 나라는 이런 부분이고, 이게 본론 1, 본론 2, 본론 나는 그래서 나는 이런 주장한다, 본론 3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들은 좋은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고, 제가 많이 이걸 가르치고 있는데, 어쨌든 주장은 자기 목소리입니다. 주장.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민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통일이 돼야 되는지 되지 않아야 되는지, 왜? 그 이유가 중요한 거죠. 나머지는 다 의미 없는 거예요. 통일에 A라는 학자들은 통일을 해야 된다고, B라는 집단들은 통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래 나는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통일을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비싼 밥 먹고 이 시험장에 가서 이런 얘기들을 쓰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주장이 있어야 되고, 이유는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정원 논술 평가 항목은 비판적 사고 능력이 비판적 사고. 아니 세상이 천국이고 아무 문제 없고 하면은 뭐하러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고 살아요? 그렇잖아요. 아무 고민이 없는 거예요. 왜 통일이 당연히 통일이 돼야. 제가 어릴 때는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매일 노래 부르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통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서, 젊은 초등학교 유치원생도 물어보면 다 통일해야 된다고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 20대 통일해야 된다는 사람 절반도 안 돼요. 제가 이리 만나보면 학생들 만나봐도 우리처럼 꼰대들이나 통일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젊은 사람 통일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당신들 월급 세금 2배로 내야 되는데 통일하고 싶어? 안 하는 거죠. 북한 놈들 데리고 같이 통일하면 뭐 할 건데, 민족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민족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비판적 사고입니다. 비판적 사고. 그다음에 바람직한 미래 사회입니다. 우리가 천국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나라가 천국이 아니니까 수많은 사회 문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머리가 빠개지는 거죠. 머리가 빠개지는 거. 근데 그러기 위해서 그럼 바람직한 미래를 어디로 가야 되냐? 우리가 젊은 세대와 노년층 간의 세대 간 갈등, 남녀 갈등, 지역 갈등, 빈부부 갈등. 아니 이 나라는 왜 이리 복잡한 나라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게 대통령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국가정보기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정원장이 가서 매일 뭐 보고서 들고 가는 게 중요한 게, 대통령은 고민을 해결하는 사람이거든요. 바람직한 미래사회를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건전한 시민의식, 공직관, 합리적인 수준의 공직관, 업무로 보좌할 수 있는 지식체계, 뭔가 새로운 지식을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가 거의 암기 아닙니까? 저는 공학 계산기 가지고 제가 공부했어요. 공학 계산기요. 우리는 손으로 지금 쓰게 하는데, 외국인들한테는 단어장도 그 전자사전도 쓰게 해줘요. 수업 시험 치러 가도 쓰게 해줘요. 아니 단어 몇 개 외우는 게 무슨 중요해요? 외국에서는 다 인정해줘요. 근데 우리는, 제가 영어 단어를 묻는 미친놈들이 어디 있어요? 영어 단어 해석을 묻는 미친놈들이 어디 있어요? 이건 시험도 아니에요. 시험도 아닌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 시험이라는 게 암기 능력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떤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들, 창의적인 사고할 수 있는 능력, 이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실 국정원에서는 그런 부분을 보는 거죠. 내가 단어 1000개 외우고 어떤 국어사전 다 외우고 역사책 다 외운 게 의미가 없어요. 그거 이미 검색하면 나오고 컴퓨터만 주면 되는데, 그거 바보처럼 외우고 있어요. 그런 사건들의 논리적 구조라든지, 그 사건으로 인해서 파급되는 어떤 영향이라든지, 그 문제점이라든지 해결 방안을, 이걸 찾아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거죠. 논술이 똑같습니다. 논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 철학적인 사유. 뭐 사실은 뭐 인간은 누구나 살다 죽어요. 그렇잖아요. 안 죽는 사람 있어요? 다 죽어요. 그럼 사실은 뭐 사는 이유가 없잖아요. 100살에 죽든 20살에 죽든 무슨 차이가 있어요? 80년 더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깨놓고 얘기해서 밥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저녁에 기분 좋고 노래 한번 부르고 텔레비전 보고 자고, 그 반복해서 100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사느냐 물으면 웃지요라는 얘기가 있는데, 왜 사느냐 물으면 뭔가 내가 이 사회에 기여하거나, 내가 뭔가 내 어떤 만족도, 가슴에 뭔가 충만해서 스스로 너무 자부심이 뿌듯한 하루하루가, 떠오르는 해를 보는 것 자체가 뿌듯하고 자긍심이 가지는 뭔가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철학적 사회죠. 철학적 사회. 상호 구성 간의
상호 협력하고 신뢰하고 소셜 캐피탈이라고 요즘 많이 프랜시스 후쿠시마라고 미국의 학자는 소셜 캐피탈이라는 이런 용어를 씁니다. 소셜 캐피탈, 사회적 자본이라 이런 것들을 쓰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 사회가 행복하고 갈등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게 없거든요. 사람들이 신뢰하는 이런 부분이 없는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새로운 세상을 그릴 수 있어야 될 거.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면 배경 지식이 많이 필요한 거죠. 배경 지식이 최소한의 제가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조선일보라든지 제가 특정 신문을 얘기하는 게 뭐 한데 어떤 뭐 떠나서 조선일보나 뭐 매경 같은 거 이런 신문을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는데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그 매경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읽고 매일 나오는 기사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5%안 됩니다. 조선일보에 있는 내용들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를 들어 특정 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사들을 전부 내용을 읽고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 10%안 됩니다. 한글로 된 것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보기관 직원들은 매일 뉴스들을 보고 그 내용들을 파악하고 이게 국가의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또 깊이 파고 들어가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탐구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배경 지식이 필요한 거죠. 어떤 내용이든 반도체든 OL이든 인공지능이든 딥마인드든지 챗GPT든 딥러닝이든 머신러닝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그게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논술을 묻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장 어마어마한 공부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국가정보학 뭐 이런 책들, 국정원 논술 완전 정보 이런 책들을 가지고 열심히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제가 국정원 합격 가이드북도 9판까지 열심히 내고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하게 이런 부분에 지도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뭐 면접 합격 가이드북도 해서 이런 부분도 책이 이미 다 나와져 있습니다. 서점에 교보 가서 치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냥 대충 경험하고 자기 알고 있는 거 몇 가지 떠드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검증된 지식 체계와 이론들을 가지고 가르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가르치는 강좌는 뭐 일단은 NIT의 기초입문, 그 다음에 기본 마스터, 실전 마스터 이렇게 해서 9개월 과정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국정원에 대한 이해, 직무 이해, NIT의 전반적인 어떤 흐름, 트렌드, 기출 문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보고 기본 마스터는 기초 이론, 심화 마스터는 실전 마스터는 심화 이론이라든지 모의고사, 그다음에 논술은 뭐 논술에 대한 구조, 그다음에 필독서. 사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논어라든지 물론 뭐 공자가 누군지 뭐 잘 모르시겠지만 공자나 맹자나 뭐 소크라테스든지 칸트라든지 마키아벨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좀 알고 살아야 되거든요. 최소한의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가 되고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눌 정도 되면은 그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맹자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공자의 사상이라든지 이 기본입니다. 기본. 근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대학 다니면서 지금까지 누구도 그걸 가르쳐 준 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국정원 직원들이 국장들까지 최소한의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읽어야 될 책을 20권을 지정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읽고 독후감 쓰고 기본적으로 계속 토론하는 이런 시간을 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한 3개월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글쓰기 기초 그다음에 해난 이슈 같은 거, 기출 문제들, 실전, 주제별 글쓰기 뭐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게 정보 소양하고 논술하고 면접하고는 제가 하고 나머지는 언어 논리 선생님 따로 계시고 수리 따로 계시고 도형 도식 따로 해서 전문적으로 한 사람이 다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해서 이렇게 좀 가르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뭐 올해 3개월 동안에 직무 자기 직렬을 어디 선택해야 될지 몰라요. 아니 북한 정보가 경쟁률이 낮을 것 같아서 제가 북한 정보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30년 어떻게 보면 내 남은 인생 70년 정도를 내가 걸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지금 당장 경쟁률이 좀 낮고 서류 전형이 좀 낮을 것 같아서 내가 지원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도 해보고 같이 토론도 해보고 상담도 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볼 것 같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자격증도 전략적으로 어떤 자격증을 선택할 것인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상담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는 서류 전형에 대한 좀 상시 상담하면서 어디까지 언제까지 토익 성적을 따야 되는지 언제까지 자격증을 뭐 시험을 마쳐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해드리고 3월 4월 달에는 자소서입니다. 자소서도 뭐 대충 쓰면은 뭐 5분 하면 쓸 수 있어요. 근데 잘 쓰려고 그러면은 한 뭐 또 1, 2주 또 열심히 고민해야 됩니다. 열심히 고민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종합적인 프로그램에 넣어서 열심히 가르쳐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목별로 일주일에 3시간씩 이렇게 수업을 하고 논술까지 합하면 일주일에 15시간입니까? 15시간 정도를 열심히 이렇게 수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류 전형이나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필요할 때마다 상담하고 뭐 논술도 쓸 때마다 첨삭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은 열심히 또 여러분들이 뭐 컨트리뷰션 열심히 노력하시면 제가 저희 선생님들이 열심히 떠든다 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질문도 같이 하고 토론도 같이 하고 과제도 열심히 써오고 또 그룹 스터디도 하고 해야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팔짱 끼고 있었는데 너가 알아서 한번 가르쳐 봐.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같이 호응하면서 인터랙티브하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하시면은 뭐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한 그런 미션은 아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충분히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들은 여기까지고요. 관련돼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습니까? 혹시 직장 다니는 사람 있나요? 예. 또 뭐 지금 3학년 학생 있습니까? 4학년입니까? 대학 3학년 4학년요? 예. 일단 뭐 지금 3학년이면 상관없네. 내년 지금 시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전혀 상관없는 것 같고 1, 2학년은 뭐 지금 준비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3학년은 뭐 내년이니까 아무 관계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자기 직렬 어떤 것 때문에 어떤 직렬을 지원하고 싶다든지 뭐 다른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뭐 이런 거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인강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의한 내용 전부 다 인강으로 다 올려드릴 겁니다. 예. 뭐 특별히 숨길 게 없습니다. 열심히 결국은 어떻게 보면 어떤 시험이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도 평생을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을 하고 밥 먹고 살고 뭐 강의도 하고 해봤지만은 시험이라는 게 기초가 탄탄해야 됩니다. 어떤 특정한 문제들 조금 기출 문제 좀 뽑아가지고 약삭 빠르게 좀 몇 개 스킬들 배우는 것은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그래서 펀더멘탈 기본적으로 베이직이 탄탄하면은 펀더멘탈만 튼튼하면은 뭐 어떤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어떤 특정한 기출 문제를 열심히 뽑아와 가지고 그 열심히 잘 알려주겠다, 쪽집게로 알려주겠다 이런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짓말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 시험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기본적으로 세상을 보는 뷰포인트, 관점들이라든지 어떤 문제를 파악하고 풀어가는 과정들에 대한 어떤 노하우들을 축적하셔야 앞으로 남아있는 70년 동안 100살 때까지 살 동안에 그 살아가는 인생이 달라집니다. 지금 스킬 배우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잘못된 교육에서 배운 걸로 그건 이제 중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걸로 절대 인생 안 달라집니다. 기껏해야 뭐 어디 가서 조직 가서 국장 달고 어디 대학 기업에 가서 기껏해야 이사 하나 달고 뭐 사장 한 번 하고 나오는 거 대부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오는 순간 그냥 김영감 박영감이고 그냥 먼지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중요한 거는 자기의 기본적인 펀더멘탈을 어떤 세상을 보는 관점들, 뷰포인트들,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들
우리나라에서는 잘 먹히는데 미국 가서 흑인들하고 히스패닉하고는 전혀 안 먹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을 보면 딱 얼마 보면 이 사람 인상에 따라 성격을 아는데 흑인들 보면 모르는 거예요. 다 어떤 인상이 이 사람이 사기치거나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도 잘 몰라요. 근데 사실은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 우리가 툴이라고 그러는데 도구를 갖고 있어야 돼. 도구를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쓰레기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를 떠나는 순간 우리나라에 알고 있는 건 전부 다 쓰레기예요. 한국의 역사라는 거는 미국 놈하고 얘기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미국의 역사를 알아야 그 사람들하고 대화가 되는 것이. 한국 역사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나라를 떠나는 순간 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의 대다수는 가비지예요. 근데 그런 지식을 축적하는 과정, 사람을 보는 거, 어떤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방법들, 이 툴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이게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가는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양키들은 이걸 배우는 거예요. 양키들은 이걸 배우니까 전 세계 어디 가도 다 가서 생존하고 적응한다는 거죠. 적응하고 다 생존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을 떠나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지식만 한국에서 사는데 필요한 지식만 암기하라고 계속 강요하거든요. 한국에서 뭐 천재란 소리 듣는 사람들 다 둔재예요. 어느 날 갑자기 다 사라져요. 아무것도 아닌 평범하게 살다 다 사라져요. 오히려 평범한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을 사는 천재들이 더 많아요. 뭐 어느 대학 뭐 최연소 합격, 수석 합격, 그 대부분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우셔야 돼요. 저는 이제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해보고 싶고 여러분들하고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하고 같이 토론하고 대화하면 저도 많이 배워요. 저도 한 20년 동안 젊은 친구들하고 많이 대화하면서 저도 굉장히 똑똑해졌어요. 새로운 거 러시아에서 20년 살고 아랍에서 10년씩 살고 이런 친구들하고 대화하고 그 사이에 어떤 문화 같은 거 사람들의 생각들 이런 것들 뭐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도 또 제가 그동안에 쌓은 경험과 지식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떤 사고 방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같이 배우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뭐 도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특별하게 국정원 설명회는 제가 보니까 거의 뭐 질문도 안 하시는데 끝나고 혹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제가 따로 개별적으로 뭐 개인정보 때문에 질문 안 하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없으면은 오늘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언어 논리 선생님이 잠깐 좀 설명을 좀 잠깐 인사하고 예 나오시죠. 예. 예. 네, 안녕하세요. NIAT의 언어 논리는 방금 전 보셨던 것처럼 언어 논리하고 논리 게임 이게 있어요. 근데 혹시 픽셋 준비해 보신 분? 한 분이요? 이 언어하고 논리입니다. 그래서 언어 부분은 우리 그 수능 세대들이시니까 수능 문제하고 이렇게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문의 길이나 문제 구성 이런 것만 조금 더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 논리 부분은 이제 명제, 명제 참거지 판별하고 그다음에 전제에서 결론 도출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까다롭고 어렵지는 않고요. 여러분이 뭐 기반 준비하셔야 되는 그런 것들이 아까 이렇게 설명해서 보셨겠지만 그런 게 더 많고 사실 이렇게 언어 논리 때문에 여러분이 점수가 힘들어지거나 이런 과목은 절대 아닙니다. 그 기본 선만 이렇게 잘 준비하시면 되는 과목이니까 저는 언어 논리나 논리 게임 이쪽은 걱정이 안 됩니다. 다른 과목들 이렇게 잘 챙기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과목은 내가 들었냐 안 들었냐 그리고 트레이닝 그러니까 시간 내에 풀어야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리고 특히 뭐 논리 게임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명제 참거지 판별하고 뭐 이런 문제류에 대해서는 공식 같은 걸로 이제 마치 구구단 암기해서 이렇게 공식화 시키는 것처럼 그런 공부만 좀 하시면 되는 거니까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수능 세대시잖아요. 그쵸?
하여튼 뭐 고생 저희가 뭐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가르치고 또 다른 뭐 저도 제가 보니 지금 아마 그 대한민국에서 국정원 관련돼서 강의 가장 오래 한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고 같이 하는 사람 대부분 죽었거나 다 지금 다들 은퇴했습니다. 다들 죽고 은퇴했기 때문에 제가 가장 오랫동안 했고 제가 가장 오랫동안 이 부분을 보고 있고 뭐 운이 좋으면 저도 아직 앞으로 한 뭐 몇십 년 더 살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달콤한 그런 거짓말은 해드릴 생각이 없고 또 제 제자들이 지금 이미 뭐 국장급까지 다 올라간 대부분들이 이 바닥에서는 제 이름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없으니까 경찰이라든지 국정원 뭐 군대 일반 기업에 공기업에서는 제가 오랫동안 한 20년 이상 강의도 다니고 뭐 인사위원도 다니고 면접위원도 다니고 뭐 이러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돈 몇 푼 벌자고 학생들한테 나이 젊은 학생들한테 거짓말 할 수는 없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제가 했던 얘기들이 저는 안 죽으면은 20년 후에 또 어딘가서는 길에서 만나거나 30년 후에 퇴직해서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했던 얘기를 충실히 지키려고 생각하고 그 제가 했던 얘기대로 사신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조직 내에서 자기 이름을 쓸 수 있을 직위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국장인데 국장 될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뭐 행시돼도 국장 되는 비율이 아주 낮습니다. 근데 뭐 국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본인 이름을 조직에 살면서 쓰고 또 명함도 돌리고 또 그렇게 해야 나와서 최소한 어디 대학에 가서 뭐 석자 교수라도 한 3년이나 5년 정도 하면서 본인이 좀 마지막 폼은 한번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국장까지 진급 못하면은 사실상은 거의 이름 없이 살다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60살 돼서 사회에 나오면은 거의 뭐 초등학생처럼 당황하고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저 만나가지고 30년 전에 선생님 그때 얘기했는데 저 그때 생각 모르고 지금 60대서 이랬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는데 그때도 뭐 찾아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도 저는 제 이메일을 30년 넘게 지금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저한테 수많은 이메일이 오고 있습니다. 현직에 있는 사람들도 고위직들도 오고 뭐 퇴직하고 나서도 많이 찾아옵니다. 많이 찾아오고 뭐 대부분 사회에 적응할 방법을 묻거든요. 근데 저는 한 20년째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퇴직 5년 정도 전에 준비하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죽고 봐야 저승한다고 죽기 전까지는 사실은 저승이라는 데 대해서 생각을 갖지 않거든요. 퇴직하기 전까지는 자기 그 지위와 명성과 권력이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대통령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통령도 총리 같은 것들도 뭐 국정원장도 나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박영감, 김영감이에요. 지금까지 놈 알아보는 놈 한 놈도 길 걸어가면 인사하는 놈도 없어요.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대학 총장들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길 걸어 돌아가면 인사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그런 삶은 살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면은 뭐 대학 총장들 걸고 국무총리 같으면 지나가면 사람들 다 고개 숙 학교 선생한테도 고개 숙였어요. 선생님들 지나가면 초등학교 선생 가면 동네 사람들 전부 다 고개 숙여요. 다 인사에 허리 90도로 깎고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안 봐요. 세상이 너무 달라진 거죠. 그만큼 존경받는 사람이 없는 거죠. 정말 안타까워요. 진짜 안타까운데 근데 여러분들 자기 인생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자기 인생이거든. 자기 인생 내 죽으면 세상에 의미도 없어요. 내 친구가 대통령이 되고 내 친구가 장관이 되고 내 친구가 국정원장이 뭐 되면 나는 그 길바닥에 노점하거나 노숙자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부모 형제 나발이고 아무 의미 없어요. 사실은 제 인생이 최고예요. 제가 봤을 때 냉정하게 저도 이제 살아보니까 다 소용없어요. 부모가 장관하고 대통령하고 100억 가진 거 무슨 의미 없어요. 지금 현재 내 돈 10만 원이 더 중요한 거지. 친구 잘 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형제 자매 잘 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부모 잘 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도움은 되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내가 만족스럽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존중받고 존경받아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 살려고 그러면은 내 일단 애티튜드도 달라야 되고
내가 갖고 철학도 좀 갖고 있어야 되고 그냥 열심히 생각만 가지고 20년, 30년, 40년을 꾸준하게 자기 어떤 마인드와 행동을 지키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자기가 종교와 같은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많이 만나죠. 저도 많이 만나고 퇴직자들 만나서 많이 얘기하고 매주 일주일에 2번 정도는 퇴직자들 모임 가서 밥 먹고 얘기하고 근데 대부분이 6개월 이상 나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나오면은 저는 뭐 할 수 있습니다. 뭐 할 수 있습니다 이러는데 좀 6개월 동안 하면 그거 되는 게 거의 없거든요. 다 사라져요. 다 사라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렇게 사시지 말라고 좀 애티튜드 새로운 것도 가지고 철학도 좀 정립해보고 책이 게임하기보다 좀 책도 읽어보시고 노노 맹자도 읽어보시고 장자도 읽어보시고 칸트 철학도 공부도 좀 해보시고 외국어도 좀 다양하게 영어만 공부하지 마시고 힌두어도 좀 공부해보시고 따갈로그도 공부 좀 해보시고 아랍어도 좀 하고 페르시아도 공부해보시고 많이 다양하게 하면서 그런 사람도 만나보고 또 한국 사람하고 막 결혼할 생각하지 마시고 또 다양한 나라 외국인들하고 결혼하겠다는 오픈 마인드도 좀 갖고 계시고 그렇게 사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세상은 전혀 지금 우리 꼰대들이 살던 이런 세상하고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셔야 되고 한국에 꼭 살겠다는 생각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국정원을 가셔가지고 뼈를 묻지 마시고 국정원이 납골당 아니에요. 뼈를 묻지 마시고 60살까지 근무 안 해도 됩니다. 한 10년, 15년 근무하시고 퇴직해가지고 세상 더 넓은 세상 가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세금 많이 내는 게 애국하는 길이에요. 조직에서 앉아가고 껌딱지처럼 붙어가고 쫓겨날까 두려워가지고 매일 눈치 보면서 조직 다니지 마시고 빨리 그만두셔가지고 나가서 연봉 5억도 받고 10억도 받고 100억도 받아가지고 글로벌 기업에 기회 많고 해외에 많은 기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금 많이 내세요. 세금. 똑똑한 사람들이 더 많은 일을 해서 많은 월급 받아 세금 많이 내는 게 그게 국가에 애국하는 길이에요. 그 조직에서 남아서 마지막까지 정년퇴직까지 남아있는 게 그게 애국하는 길 아닙니다. 저는 얘기 많이 계속 얘기해요. 20년 동안 야 한 45살 정도 되면 40살 45살 좀 그만둬라. 그때 네가 자신 있고 네가 받던 월급의 3배에서 5배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만둬라. 근데 사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은데 자기 연봉의 5배 이상 받을 수 있으면 10배 정도 받으면 땡큐 베리 마치고요. 5배 정도만 받으면 그만둬도 됩니다. 그만둬도 되고 최소한 어학 한 3개 정도는 어학 정도는 3개 정도는 하세요. 3개. 영어 뭐 중국어도 나쁘진 않고요. 중국어 그다음에 뭐 스페인어가 괜찮아요. 프랑스어 이런 거 가지 마세요. 아무도 안 써요. 스페인어 괜찮습니다. 스페인어하고 영어, 중국어 뭐 이 정도만 하시면은 한 3개 정도만 네이티브 수준 정도 하시면은 어디 나가도 연봉 뭐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 어디 나가도 전 세계 어디를 가서도 취직할 수 있습니다. 영어 하나만 잘해도 어디든 다 일자리 있어요. 아프리카 가도 일자리 있고 이집트 가도 일자리 있고요. 홍콩 가도 일자리 있고 미국도 일자리 있고 프랑스 가도 일자리, 독일에도 가도 일자리 있습니다. 영어 하나만 네이티브 수준 하셔도 전 세계 어디 가도 내 몸만 가도 다 먹고 살 수 있어요. 아무 지장 없어요. 일본 가서도 살 수 있습니다. 영어 잘하면 무조건 높여줘요. 중국 가서도 영어만 잘해도 상하이나 베이징에서 일자리 넘쳐납니다. 한국에서 받는 급여 몇 배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영어만 하나라도 완벽하게 하세요. 어설프게 여러 개 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영어 하나만 완벽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영어를 완벽하게 해놓고 나서 중국어하고 뭐 중국어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데 어쨌든 영어만 잘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스페인어도 좀 나쁘지 않아요. 독일어, 얄구지, 이탈리아 이런 거 배우지 마세요. 아무도 안 써요. 스페인어 괜찮고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뜹니다. 아랍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랍어가 잘하기가 쉽지 않아요. 뭐 힌두어도 뭐 인도 사람들만 쓰니까 의미가 없어요. 영어 하나만 확실하게 하십시오. 영어 하나만. 어설픈 거 이것저것 하고 제가 아는 국장도 퇴직해가고 하는 거예요. 요즘 바쁘다는 게 아니 뭐 하는데 바쁩니까? 이러니까 지금 요즘 뭘 또 스페인을 배운다는 거예요. 아니 뭘 또 배우냐고 나이 70이 돼가지고 내가 말이야 영어도 할 줄 알고 일본어도 할 줄 알고 중국어도 할 줄 알고 프랑스어도 할 줄 알고 이번에 스페인어까지 배운 5개네. 그러지 말고 하나만 똑바로 하시오. 하나만 잘해도 다 되는데 당신 영어 해가지고 대치동에 가지고 초등학생이 가르칠 수 있냐? 못 가르치지 않느냐?
그게 무슨 영어 하는 거냐? 해외 30년 살았다고 얘기해서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외국인들도 영어 잘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30년 산다고 해외 한 살면은 굉장히 실력이 확 늘 줄 아는데 안 늘어요. 한 6개월만 늘고 안 늘어요. 미쳐버려요. LA 가면은 영어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 놈들 교민들 절반이에요, 절반. 저는 이제 해외에서 오랫동안 살고 뭐 많이 경험들 해보고 직장도 다녀보니까 저는 잘해요. 언어만 가지고 밥을 40년 이상 먹고 살았습니다. 통역부터 시작해서 해외에서 저는 여러 개를 할 줄 압니다. 여러 개를 할 줄 알고 구라 아닙니다. 여러 개를 할 줄 알고 저는 언어만큼 자신 있어요. 그래서 뭐 공식적으로는 상당히 제가 뭐 할 줄 아는데 그런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할 줄 압니다. 학생들 오면 제가 러시아어, 힌두어, 따갈로어, 히브리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 다 제가 토론 자료 만들고 제가 면접 다 가르칩니다. 문제 다 출제하고 다 합니다. 다 할 줄 안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다 할 줄 안다는 얘기죠. 국가정보학 체계에서도 제가 여러 사람들에서 경쟁해서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제가 언어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국가정보학에 있는 책의 내용은 우리나라 어디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내용이 대다수입니다. 제가 언어를 잘하기 때문에 그 나라 자료들, 이스라엘 자료는 히브리어를 가지고 번역했고요. 독일, 프랑스, 뭐 중국, 일본 뭐 다 그 나라에서 한국에 없는 자료들만 번역했기 때문에 제가 경쟁력을 가지고 20년째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 분야만큼은. 어쨌든 뭐 다 할 줄 압니다. 다 할 줄 알고 뭐 여러분들보다 더 러시아에서 10년 살았는 학생보다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충분히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많이 20년 전부터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 그냥 참고로 들으십시오. 자기가 언어를 할 줄 안다면은 그 언어로 된 신문을 하루에 한 40 뭐 예를 들어 한 38면 뭐 예를 들면은 그런 신문을 아침에 제가 어릴 때 예를 보면 우리 어른들은요, 제 아버지 뻘 들은 사람들은 아침에 화장실에 가고 이제 점심 먹었으니까 화장실에 가고 신문 하나 들고 들어가서 담배 한 대 물고, 옛날에는 무식했어요. 집에서 다 담배 피웠거든요. 화장실에 담배 물고 가지고 그 신문을 다 보고 나와서 하루 종일 떠들어요. 그 볼일 볼 동안 신문을 다 보는 거예요. 그것도 2개씩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조선일보 하나 보고 뭐 동아일보 보고 또 뭐 매경까지 3개 들고 들어간 영감들도 있어요. 그 안에서 화장실에 다 신문 봐요. 그리고 떠들어요. 언어를 할 줄 알려고 그러면 본인들은 언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기 언어로 된 신문은 매일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데 다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딱 듣고 나서 자기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누구하고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하루 종일. 그게 언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일본에서 제가 이제 뭐 오늘이 마지막으로 안 올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그냥 얘기하면 저도 일본에서 직장 다니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저도 이제 외국에 제가 다녔을 때 시드니대가 세계 랭킹 18위였습니다. 지금은 한 27위 정도 되는데 중국계가 워낙 많이 해가지고 제가 다닐 때는 18위였습니다. 뭐 저도 세상에 그때 뭐 서울대 같은 데는 70위도 못 들어갔죠. 70위 100위권에도 겨우 들어갔을 때인데 그때 뭐 했는데 그래 제가 일본에 갔는데 어떤 영감이 그러는 거예요. 민상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니 왜 공부를 하니까 아니 당신은 자기 분야에 300권의 책을 읽어야 전문가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300권. 민상이 경영학인데 경영학 책 300권 읽은지 한번 써봐라 이게 100권도 안 되는 거예요. 석사까지 공부해도 100권이 안 돼요. 그러면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1000권의 책을 전문 서적을 읽고 전체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3000권의 책을 읽고 3000권의 책을 읽으면은 당신이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세상이 평범하게 두지 않을 것이다. 3000권을 한번 읽어봐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영어로 된 책 350페이지 되는 책 하루에 2시간씩 보면 몇 페이지 읽어요? 10페이지도 읽기 어렵습니다. 10페이지. 이거 하고 계산해 보세요. 하루에 2시간씩 10페이지, 일주일에 뭐 50페이지. 일주일에 한 권씩 읽어도 3000권을 읽으면은 60년입니다. 60년. 네, 기본적으로 일본이나 미국에 있는 학자들은요 이 정도 공부해요. 무섭습니다. 대학 도쿄대 교수나 게이오 교수들은 딱 정년퇴직하면 그때부터 공부해요. 그때 공부해 80살, 90살까지 공부해요. 그래 애들이 75, 80 돼서 그때 이제 그 노벨상을 받고 하는 거예요.
그때 공부해요. 우리는요 서울대 교수 65살 그만두면은 아파트 경비 가요. 아파트 경비 가요. 왜? 가르칠 게 없으니까. 공부에 대한 뜻도 없어요. 공부를 배우는 게 즐겁지 않거든. 밥 먹고 사는 도구일 뿐이었었거든요. 근데 300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학과에서 대학에서 배운 거 전공서적 괜찮은 두꺼운 거 300건 공부했어요? 안 돼요. 하버드 대학도 안 돼요. 하버드도. 옥스퍼드도 그렇게 안 가르쳐요. 전문가가 없는 거죠. 전문가가. 그래서 일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3,000권 정도 책을 영어나 외국어로 된 책을 한 3,000권 정도 읽어보겠다. 이 꿈을 한 가지 보십시오. 이수보아 말고요. 어린 왕자 빼고 뭐 이런 거 괜찮은 책, 좀 약간 고민을 많이 할 정도 되는 책 한 3,000권 읽겠다는 생각 가지십시오. 그리고 60살에 은퇴하시면은 인생 60년 살아온 것보다 훨씬 더 화려한 인생 살 수 있습니다. 공부 책 좀 많이 보십시오. 책 많이 보고 한국에 된 책들 보지 말고 한글 된 책은 이제 그만 보세요. 외국어로 된 책을 좀 많이 보십시오. 외국에 진짜 좋은 책들 많고요. 아마존에 가면 이북 저렴한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책들 좀 구해갖고 읽어보십시오. 틈날 때마다 공부 좀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진짜 제대로 된 언어도 자기 한글 정도로 속도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소설책 읽는 정도로 빠른 속도로 전문서적 읽을 수 있을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뭐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다 읽었습니다. 일본에 있을 때 다 읽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한국 2005년도 한국 돌아왔는데 일본에서 이걸 열심히 일본어로 하고 영어로 된 책들을 열심히 읽어서 너무 재미있어서 읽었습니다. 읽었고 해서 제가 지금도 100권 이상의 책을 쓴 것도 다양한 영역의 공학자 교보 가 보시면 저는 사회학자, 정치학자, 공학자 뭐 이게 한 디퍼런트한 민진규가 한 7명이 됩니다. 7명이 되는데 다 같은 사람입니다. 너무 다른 영역의 책을 내니까 서점에서도 다른 사람으로 인식하고 저는 제 개인 정보가 공개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아마 교보문고에서 유일한 저자일 겁니다. 뭐 다들 어디 들어가도 보시면 됩니다. 태어난 연도도 없고 죽은 연도도 없습니다. 다 물결 표시 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 거는. 저는 개인 정보가 아직까지 언론에 수천 편이 나가도 한 번도 제 나이를 공개해 본 적도 없고 저에 대해서 공개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10만 건 이상이 구글에서 검색이 되고 100건 이상의 책을 냈지만은 저는 뭐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외형적인 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애티튜드와 지식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꾸 그런 걸 선입견을 가지니까 제가 한 번도 한국에 들어와서 공개해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하고도 제가 공개해 본 적이 없고 누구하고도 저도 사람들 누구도 나이 물어본 적 없고 학교도 물어본 적 없고 아무것도 안 묻습니다. 학생들 이름도 묻지도 않고 지금 20년 동안 해도 지금도 사회생활도 똑같습니다. 누구하고도 나이도 안 묻고 이름도 안 묻습니다. 명함도 요구해 본 적도 없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 금방 알거든요. 그 사람 지식 수준이라든지 생각이라는 거 금방 읽거든요. 대화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나머지는 다 의미 없어요. 뭐 제가 뭐 어릴 때 공부 잘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이 70이 돼가고 60이 돼서 다 의미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코어냐, 코어 컴피턴시, 코어가 뭔지를 좀 고민해 보세요. 코어 컴피턴시 핵심이 뭐냐를 생각해 보세요. 살아가는데 사실은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 나온 거는요 우리나라 시험 제도에 익숙하다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 본인들 공부 잘한 거는 지금 좋은 대학 나온 거 시험 제도에 익숙한 거예요. 문제 정답 잘 찍는 거예요. 수능 출제 요령들 잘 파악하고 점 잘 찍은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살아가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이제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진짜 필요한 게. 토익 성적 저는 990 만점 받아도 저는 영어 잘한다고 생각 안 해요. 그냥 뭐 자기들은 막 950 받고 뭐 970 진짜 공부 잘한 줄 알고 영어 잘한 줄 생각하는데 별 의미 없어요. 진짜 그 써보면 알거든요. 그런 걸 토익 만점 가지고 가서 해외 가서 대학 다녀보면 알거든요. 대학 다녀보고 그 에세이 써내고 그냥 학교 졸업하는 거 학점 보면 알아요. 뭐 간단해요. 불가능해요. 토익 만점 받아 미국의 상위권 대학에 가가지고 학교 수업 듣고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요.
별 의미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문화권에서 세컨드 랭귀지로 쓰는 나라에서 토익 뭐 그런 시험에서 뭐 만점 받고 하면 아, 이 사람이 굉장히 좀 끈기도 있다. 끈기도 있고 최소한의 학습 능력이 있다 정도 보는 것이지 영어를 아주 잘해갖고 진짜 유능한 인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기업에서도. 잠재력만 보는 거죠. 잠재력. 야, 이 사람은 새로운 학문을 배울 수 있는, 새로운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좀 약간의 포텐셜이 있다 정도로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오늘 여러 가지로 얘기를 드리는데 뭐 오늘 오다가 안 올 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시는 안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진짜 귀한 시간에 토요일 오후에 왔는데 뭔가 조금이라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뭔가 화두를 던지고 싶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저한테 뭐 욕을 해도 상관없고요. 욕을 해도 상관없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뭐 욕 얻으면 오래 사니까 그 상관이 없고 어쨌든 좀 뭔가 화두를 좀 가져가 보십시오. 아무도 이런 얘기 뭐 여러분 부모도 얘기 못하고 대학 교수도 이런 얘기 해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저도 대한민국 똑똑한 사람들 잘 노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만나고 지금도 매일 만나면서 일하면서 밥 먹고 삽니다.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언제든지 만나고 밥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얘기해 줄 수 없습니다. 부모도 대학 교수도 주변에 있는 사람 이런 얘기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하두를 하나 들고 가 보십시오. 과연 애티튜드라는 게 뭔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코어 컴피턴시, 내 핵심 경쟁력이 뭔지, 내 대학 졸업장인가, 내가 언어 능력인가, 내 학습 능력인가, 논리적 사고 능력인가, 추론 능력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십시오. 이걸 갖고 있으면은 사람이 당당해져요. 자신감이 있어지고 세상에 나가는데 두려움이 없는 거죠. 저까지 놈들이 뭐인데, 지가 대통령이면 뭐인데, 기껏해 5년 하고 집에 가는 건데, 그죠? 대통령이 저까지 놈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다 해서 제가 뭐 존경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내가 당당하고 내가 더 사회적 소셜 캐피탈에 더 기여하고 있고 내가 사회적 가치에 더 존중하고 사는 게 내가 훨씬 대통령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자부심 가지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한민국 대통령 뭐 미국에 가서 아는 놈 누가 있어요? 지금도 미국 국민의 한 제가 봤을 때 70% 이상 한국이라는 나라 몰라요. 해외 가서 제가 한국인이라고 소리 들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다니면서 한국인은 소리 들어본 적 없어요. 근데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고 세계의 중심인 것처럼 한글이 어마어마한 위대한 언어고 한국 음식이 최고고 BTS가 최고고 뭐 K-팝이 어떻고 나가서 살아보십시오. 나가서 살아보고 나가서 비즈니스 해보시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는 금방 알게 됐어요. 5초도 안 걸려요. 5초도. 그래서 우리 사회를 비하하거나 열등감을 가져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포지셔닝입니다. 영어로 포지셔닝, 내 위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위치를 알아야 뭐가 부족한지를 찾아내는 거죠. 포지셔닝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놈이 다 가졌다고 생각하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빨리 채우면 되거든요. 영어도 뭐 토익 만점 받는 게 뭐가 어려워요. 6개월만 바짝하면 다 누구나 만점 받을 수 있어요. 요령이거든요. 찍는 요령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객관식 시험 문제 공부하면 누구나 찍을 수 있어요. 그럼 어려울 게 뭐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고민 좀 많이 해보십시오. 고민 좀 해보시고 어디 가서 이상한 토요일날 갔는데 어떤 미친놈이 이상한 얘기 하더라 뭐 이래 해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어쨌든 좀 고민해 보시고 저희 입장에서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30 넘은 사람 없죠? 30살이라고 해도 아직 70년 남았습니다. 30살까지 살 동안은 내 의지대로 살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가 주변에서 얘기한 대로 열심히 살았을 뿐이에요. 맞춰서 야 공부 열심히 해라, 어느 대학 가라, 뭐 해라 이거 살아온 거예요. 본인들의 의지와 미래와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성인이 됐으면 이제 내가 책임지는 거야. 내가 국정원 들어가고 국정원에 가서 사무관 승진하고 국장이 되는 건 내 능력이고 내가 하는 거야. 근데 아버지 어머니 욕해도 소용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원망해도 소용이 없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내 능력인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지는 거예요. 성인들은 조직에 가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조직에 가서 사람들의 존중을 받을 수 있고 분위기 메이커가 될 수 있는 것도 내 능력이고 내 책임이야. 내 책임이야.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때 가지고 아버지 엄마 큰일 났어. 우리 회사에서 왕따 당하고 있는 것 같아. 좀 해결해 줘. 해결해 줄 수도 없어요. 지금은 좋은 학원 보내줄 수도 있고 뭐든지 해줄 수 있어요. 학생이니까. 근데 성인이 되면은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주위에 그런 거 수도 없이 보는 거죠. 수도 없이 보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1년 먼저 국정원에 합격하고 한다 해서 국장 먼저 달고 국장 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 조직에 들어가서는 진짜 내가 조직에서 맞는 원하는 성과를 내는 사람이 승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 먼저 들어왔다, 어느 대학 나왔다. 물론 좋은 대학 나오면은 약간의 영향은 미치지만은 100%는 아닙니다. 100%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는 성인으로서 사회에 책임지는 그런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나가기 전에 한번 다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많이 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고민 좀 해봐라. 고민 다 하고 이제 정리해라. 내 단점이 뭔지 장점이 뭔지 어떤 걸 가져가고 어떤 것을 버릴 것인지를 빨리 결정을 내려라. 그러고 나서 그걸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죽기 살기로 달려가면은 못할 게 없다. 제가 20대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사람들 만나러 다녀서 그런 거 상담을 하면 대답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야, 임마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임마 술이나 먹지. 젊은 놈이 뭘 그런 걸 고민을 하느냐. 열심히만 살면 된다. 다 그런 얘기 했는데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30년 넘게 자충우도를 살아보니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닌 것 같고 좀 냉정하게 20대는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시대거든요. 남들보다 1년이라도 더 쳐질까,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좀 더 좋은 직장 가려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건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한번 정돈해서 고민해 보세요.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에 우리 사회에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서 사실은 대학 교수들이라든지 교회 종교계에서 그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리 지금 해주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제가 만나보니까 수도 없이 달아니면서 만나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저는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뭐 또 더 좋은 사람 만나서 그런 고민을 받고 또 본인들의 어떤 인생 행로를 그릴 수 있으면은 그만한 게 없습니다. 서둘지 마세요. 아직 70년 남았습니다. 70년 남았고 20대에 1년하고 10년이 나중에 40대 50대 가면은 1년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이룬 걸 50대 가서 하루 만에도 이룰 수가 있어요. 사실 시간이라는 게 또 의미도 없어요. 사람들은 1년 360 가난하나 부자나 1년 360 24시간 똑같다고 하는데 거짓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100년을 하루처럼 살다 죽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하루를 1000년처럼 살다 가는 거예요. 가치가 달라요. 가치가 다른 거죠. 안중근 의사는 이토 여러분 그 총 한 방 딱 땡기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은 뭔가 영원 불멸이에요. 살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젊어서 죽었지만 지금도 살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100살, 200살 살다가 죽은 놈들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시간은 다 가치가 달라요. 근데 사람들이 같다고 생각하는 물리적으로는 같아요. 물리적으로는 같은데 논리적으로는 같지 않아요. 근데 제가 양키들하고 만나면 그 사람들은 죽음에도 두려움도 없어요. 아프리카 길바닥에 죽고 자기 시체가 무덤이 간다는 이런 것도 고민도 안 해요. 누가 제사 지내주는 것도 고민 안 해요. 내가 지금 오늘 즐겁게 살고 내 소신대로 살면 끝이지. 내가 죽어서 무덤이 생기는 게 뭐가 필요하고 아니 어떤 놈이 제사 지내주는 게 뭐가 필요해.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제사 지낸다고 귀신이 와서 뭐 밥 먹고 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무덤이 뭐가 필요해요? 제사 지내는 게 뭐가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생각을 바꿔보세요. 한국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배웠던 도덕적인 교육들, 사회적인 간섭들, 관념들, 터부들 이런 거 다 버리세요. 나이가 많은 게 뭐가 필요해요? 지가 행동 똑바로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지가 100살이든 70살이든 그렇잖아요. 10살짜리인데 그 사람이 행동 똑바로 하고 지식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스승이 돼야 되는 거죠. 나이가 무슨 스승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생각 바꿔보세요. 양키들은 그런 거 안 해요. 워린 버핏도 빌 게이츠하고 나이가 30년 가까이 차이 나도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친구라고요. 우리는 30살 넘은 놈하고 반말하면 친구하면 바로 뺨 날라 재떨이 날라오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양놈들은 대화가 되는 사람이 친구예요.
나이도 안 묻어요. 대화를 해요. 대화를요. 대화가 되면 친구예요. 그리고 자기보다 많은 지식과 인사이트를 갖고 있으면 선생이에요. 자기 위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게 개판인 거죠. 나이 많은 그럼 뭘 걱정해요. 지리산 골짜기에 들어가고 90살까지 있다가 나이 90살에 나와서 내가 나이 제일 많으니까 대통령 할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제가 산속에 있는 놈이 무엇을 세상을 안다고 나와서 의미 없는 거예요. 나이만 먹은 거지. 짐승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짐승이나 산속에 사는 놈들 그렇잖아요. 하여튼 뭐 고민 많이 해보십시오. 오늘 아마 어디 가도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앞으로 30년 동안 이런 얘기 해줄 수 있는 사람 만날 가능성은 거의 제로예요. 제가 제로입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0.1%는 될 수 있는데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고민 좀 해보십시오.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 저희 3, 40년 전에 살던 세대와 비교하면 여러분들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죠. 행복에 겨워서 고민들이 생기는데 서둘 필요 없어요. 불안할 필요도 없고 진짜 필요한 게 뭔지 고민하고 부딪히고 두려움 갖지 않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책을 많이 읽어보시고 좋은 책을 많이 읽어보시고 그것도 원전으로 읽으면 좋습니다. 번역서 읽지 마세요. 원전으로 읽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영어 공부 좀 하세요. 영어는 네이티브 수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놈들 만나서도 얘기도 들어오고 어느 책도 어느 자료든 바로바로 한글 보듯이 보고 소화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느 조직에 가서도 탑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탑이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한번 태어난 인생 탑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시다바리하고 살고 시다바리가 뭔지 알죠? 시다바리하고 살다 인생 끝낼 수는 없잖아요. 아직까지 70년이나 남았는데 그죠? 하여튼 뭐 제가 더 이상 하면 잔소리고 더 이상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 또 제가 얘기 드린 거 한두 마디라도 기억하셔가지고 좀 고민해 보시면은 아마 좀 서로가 도움되지 않을까. 저도 열심히 토요일날 나와서 열심히 떠드는 데 대한 보상을 조금이나 받을 수 있는 심리적으로 누군가가 어디 가서 열심히 또 그런 걸 지키면서 살 거라는 제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또 그런 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 뭐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